바른미래당 최입입니다. 우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제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답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살을 하겠다고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자살이란 말을 10번 외치게 한 후 피고인이 자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살자라고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위로했다는 일화를 접하면서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예. 또한 이제 봉사단체 등에 매년 꾸준히 기부 활동도 하시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봉사정신 이런 것 그리고 청렴한 어떤 그런 재산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기초 아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념적 성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 부족해서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후보자님을 포함해서 9명에 대한 헌재 재판관을 놓고 진보는 4명, 보수는 3명, 중도는 2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이념적 성향에 대한 것을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까 전에 답변에도 우리 사회는 진보 보수의 잣대가 네.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잣대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 말을 할 수가 함부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만은 사회적으로는 또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은 어떤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게 법관으로서의 재판에 영향을 줍니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줘서는 안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헌재 재판관이나 저는 대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정도 항상 다양성을 추구한다라면서 이념적으로도 어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보 성향 셋, 보수 성향 셋, 중도 성향 셋, 이런 숫자적인 균형을 찾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 자체가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법관으로서 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기대되는 직업적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적 양심. 네. 그러니까 개인의 신념과는 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후보자님이 직접 쓰신 글에 사법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해답은 독립에 있다라고 쓰셨던 글이 있던데 네. 지금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없으시고요.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어떤 이념적인 평양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실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로 네. 꼭 신문 기사로 나온 언론뿐만 아니라 똑같이 저는 여론으로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어떤 꼭 정치적인 공세로 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생각해 네. 주시고 네. 앞으로 어떤 균형 잡힌 네. 그런 좀 시각을 가지고 헌법 재판관이 되신다면 그런 그것을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박 전 의원님께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시면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종교 활동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지 않는데 오히려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문제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지 종교 활동에 대한 보장 여부와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의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저는 종교 활동
형평성의 보장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균형 있는 또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또 차후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재판 중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아마 그런 거를 같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 좀 여쭤드리겠는데요. 그 답변서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따져가 보면 예. 결국 이 모든 출발점은 사법행정권 진분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네. 어떤 그 권한에 대한 남용이 문제였다라고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아, 있지만 예. 원인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를 들어서 행정부와의 결탁을 네, 해서 뭐, 상권 분립을 훼손했거나 그거인지 아닌지는 제가 예. 확실히 모릅니다만 예. 네. 아무튼 그런 법치주의를 흔드는 모습까지 나왔다라는 네, 것에 네. 대해서는 네. 인정을 하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를 혹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이자 협력 관계라고 봅니다. 경쟁이자 협력 관계다. 네. 견제 대상이 됩니까? 견제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사법농단 문건 중에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들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고등법원에 있는 부장판사를 추천해서 급을 낮춰가지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추천해 왔는데 이 급을 낮춰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추천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들으실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헌재가 대법원과의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 관계나 견제 역할을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이 헌재 위상과 역량에 대한 강화가 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대법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키려는 어떤 사법농단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 혹시 들어가시면 헌재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헌법이 일상생활에 피부로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분쟁을 겪었을 때 이걸 헌법에서 근거를 찾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